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돈지사 쌍둥이 탐정의 미스터리 추적 이야기입니다. 시작해볼까요? 6. 그날 밤, 나는 도연사의 손님방에 란과 렌을 불렀다. 결심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얘기하고 싶었다. 쌍둥이는 보통 손님방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손님방을 쓰기도 했지만 이제 겨우 14살인 두 사람과 그런 얘기를 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일까? 탁자에 앉은 두 사람은 침착하지 못한 모습으로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했다. 이카이 오빠, 하려는 얘기가 뭔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란이었다. 나는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어제 아침, 꿈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해? 쌍둥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기다렸다가 나는 고했다. 실은 오늘, 내 꿈에 나왔던 여성의 장례식이 있었어. 그러자 두 사람이 숨을 멈췄다. 바로 렌이 나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어째서 우리들을 데려가지 않았어? 두 사람이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대답하면서도 나는 시선을 피하고 말았다. 그 여성이 걸어온 인생이 행복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 사람이 둘을 낳은 어머니라는 것을 둘에게 전하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고, 애당초 그녀가 모친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꿈 이외에는. 변명하는 한편 나는 이런 설명으로 쌍둥이가 납득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히 렌은 얼굴의 분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래도 화장해버리면 두 번 다시 못 만나잖아. 미안해. 탁자에 이마를 대고 사과했다. 렌과 란이 움츠려드는 기척이 느껴졌다. 자세한 건 아직 아무것도 판명되지 않았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두 사람에게 전하면 과연 오늘 장례식까지 두 사람의 마음이 정리될까? 판단이 서질 않았어. 하지만 역시 만나고 싶었구나. 오직 하나뿐인 어머니였으니까. 정말 미안해.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자라니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코에서 긴 숨을 내쉬고 렌이 말한다. 만나고 싶었을까? 잘 모르겠어. 어머니라고 해도 우리를 버린 사람이니까. 일단 고개 좀 들어요. 란의 그 말에 나는 원래 자세로 돌아왔다. 두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버린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지만, 들어보니 이 여성은 최근 15년 동안 내내 가난했던 것 같아. 애써 극심한 고통 끝에 출산한 두 아이지만 스스로는 키울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야 했을 거야. 애 끊는 심정으로 버렸을지도 몰라. 렌은 답할 말을 찾고 있다. 란이 손가락 끝으로 눈가를 닦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그 분의 묘는 어디에? 유일한 친족이 외국에 살고 있어서 묘를 돌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곤란해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 친족분이 반대하지 않으면 도연사의 납골당에 모시고 싶은데. 그렇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네요. 라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다. 힘이 없는 웃음이었지만 내게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게 느껴졌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면 불쌍하지. 납득이라고 부르기에는 거리가 있었지만 어쨌든 렌도 유고를 가지고 오는데 찬성했다. 쌍둥이를 부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긴장했던 어깨가 드디어 조금 풀어지는 게 느껴졌다. 두 사람 모두 고마워. 맞다. 영정, 볼래? 내가 가지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탁자 위에 놓았다. 쌍둥이는 어리둥절해한다. 장의사에게 부탁해서 장례식 장면을 촬영했어.
두 사람이 두고두고 볼 수 있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유체와 사진이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영정을 통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 수 있어.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둘은 탁자 너머로 몸을 내밀었다. 나는 디지털 카메라를 조작해 영정을 크게 찍어둔 화상을 모니터에 표시한다. 봐, 꿈과는 이미지가 아주 다를 수도 있어. 카메라를 내밀자 둘은 이마가 딱 붙을 정도로 모여 작은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둘이 눈을 마주봤다. 렌이 입을 연다. 이카이 형, 이 사람, 아니야. 응. 순간 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동요하는 내게 렌은 꼭꼭 씹어 삼키듯 이야기를 계속한다. 이 여자, 내 모친이 아니에요. 꿈에 나온 사람과 달라. 제가 꿈에서 만난 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란도 너무 미안하다는 듯 렌의 발언을 지지한다. 자, 잠깐만. 좀 더 잘 봐. 나도 처음 이 영정을 봤을 때는 너무 이미지가 다르고 핀트도 안 맞아서 꿈에서 봤던 여자가 아닌 줄 알았어. 하지만 유체와 대면하고 확신했어. 이 사람이 내가 꿈에서 만난 여성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란이 아무리 화장을 하고 헤어스타일을 바꿔도 미즈키와 같은 얼굴이 되진 않잖아? 란이 프랑스 인형에 비유될 정도로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즈키는 어느 쪽이냐고 하면 싹싹한 일본 인형을 방불케 하는 얼굴이다. 확실히 핀트가 아무리 맞지 않은 사진이라고 해도 이 두 사람을 못 알아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내가 꿈에서 본 여성과 너희들이 만난 여성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다는 말이야? 뭐, 그런 것 같네요. 렌은 한쪽 눈썹을 올리며 완전히 포기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가능성은 항상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나 자신도 조금 전, 가시와바라 야요이가 쌍둥이에 침몰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런데도 실제로 나는 자신의 상상을 사실이라고 완전히 믿어버리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완전히 고려의 대상에 넣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지레짐작이었다. 우연히 같은 타이밍에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꾼 것에 불과했다. 가시와바라 야요이는 우리 쌍둥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내 결심은 도대체 뭐였지? 고인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내 머리를 감싸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나를 보면서 렌은 쓴웃음을 짓는다. 애써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을 했는데. 부끄러우니까 그만해. 그렇게 소리 지르려고 렌의 옆을 보다가 나는 목소리를 삼켰다. 라는 다시 디지털 카메라에 비친 영정에 시선을 주고 있었다. 그 낯빛은 조금 전과 달리 아주 나빴다. 란. 부르자 란이 떨떠름하게 입을 연다. 이분이 이카이 오빠의 꿈에 나온 건 분명하지요. 그리고 큰 강 너머에서 그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요.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러고 보니 하고 생각했다. 가시와바라 야요이는 그 아이라고 했다. 만약 쌍둥이를 가리켰다면 그 아이들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란이 나를 올려다본 눈동자에는 절실함과 필사적인 무언가가 명멸하고 있었다. 이카이 오빠가 구해야만 하는, 이카이 오빠만이 구할 수 있는 그 아이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뜻밖의 전개에 넋을 놓고 있을 때 마치 계산이라도 한 것처럼 휴대폰이 울렸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나는 전화를 받는다. 예, 구보야마입니다. 아, 스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마타였다. 가시와바라 야우이에 대해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놓았다. 실은 방금 경찰 관계자에게 전화가 와서 고인과 교제하던 남자가 경찰서에 출두했다고 합니다. 역시 폭력을 휘두른 것 같아요. 하고 오마타는 말한다. 나는 낮에 요시다와 나눴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확인했다. 그 남자, 이름이 곤도 아닙니까? 어라, 스님은 벌써 알고 계셨습니까? 맞습니다. 고인에게 내내 돈을 빼앗고 고인이 거부하면 때렸다고 하네요. 정말 한심한 놈이죠. 틀림없다. 요시다가 알려준 스낵바의 옛날 단골이다. 그러나 빚을 떠안고 도망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경찰에 출두했을까? 그 답은 이어진 오마타의 말로 밝혀졌다. 그게 꿈에 고인이 나와 가위에 눌려 그녀의 지시대로 출두했답니다. 교제 상대가 사고로 죽어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꿈이란 게 조금 이상해서 빚이 원인이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 돈을 빼앗은 비열한 남자이다. 완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약했다고 해야 할까? 그러나 그건 그렇고 가시와바라 야우이는 내 꿈만이 아니라 곤도의 꿈에도 나타났다. 그럴 정도로 이 세상에 강한 미련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미련의 정체는 곤도의 꿈속에서 보다 명확하게 얘기되고 있었다. 경찰에게 아기를 찾아달라고 해요. 그렇게 고인이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카이 오바만이 구할 수 있는 그 아이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곤도는 고인에게 생후 1개월 되는 갓난아이가 있었다고 말했답니다.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는 분명 곤도일 겁니다. 그런데 곤도 자신은 그 아이를 한 번밖에 못 봤다고 합니다. 그 갓난아이가 현재 행방불명인 것 같다고 오마타는 전했다. 경찰 입장은 꿈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움직일 수는 없지만 곤도가 아이를 봤다고 증언했으니까 확인의 의미로 고인의 자택을 방문했는데 종이기저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장례 참석자 중에서 아이를 맡을 만한 사람이 없겠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로부터 오마타는 경찰이 던졌던 질문을 내게 했지만 짚히는 데가 있을 리 없다. 순간 내 꿈에 가시와바라 야우이가 나타났었다는 것을 밝힐까도 생각했지만 그런 말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화를 끊었다. 큰일 났어. 가시와바라 야우이의 아들이 생후 1개월인 갓난아이가 행방불명이 되었어. 나는 급히 오마타와의 전화 내용을 쌍둥이에게 자세히 전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을 법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털어놓았다. 통화 중 흘러나온 목소리로 어느 정도 예상은 한 모양이지만 그래도 란의 염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은 강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내 이야기가 일단락되자 렌이 그런 거였어? 하며 절박한 어조로 말했다. 야우이 씨의 아이는 야우이 씨밖에 모르는 장소에 현재도 방치되어 있어. 그래서 야우이 씨는 저 세상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받을 만한 상대를 찾았지. 나중에 장례에서 경을 읽게 될 형에게 도달한 거고. 말도 안 된다. 가시와바라 야우이가 죽은 것은 꼬박 사흘 전이다. 큰일이야. 한시라도 빨리 아이를 찾지 않으면 그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 반쯤 광난 상태가 된 란이 쇳소리를 내질렀다. 7. 왜 가시와바라 야우이는 가장 중요한 아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나는 고인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은 심정으로 신음한다. 찾다니, 경찰도 못 찾는 아이를 어떻게 찾아? 전화에서도 말했듯이 경찰은 야오이 씨가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긴 것을 염두에 두고 찾고 있어요. 당연한 생각이죠. 하지만 이카이 오빠는 꿈에서 그 아이를 맡았어요. 그 말은 곧 아이는 믿을 만한 어른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다. 완전히 다른, 생각지도 못할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패닉에 빠져 있으면서도 총명함을 온전히 발휘하는 난을 보니 으스스한 느낌까지 들었다. 하지만 야오이 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근처에 아기는 없었어. 생후 1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를, 그것도 생판 모르는 남의 꿈에까지 나타나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는 자식을 왜 떼어놓고 다녔을까? 그것도 자택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니. 학대가 아닐까? 렌이 중얼거렸기 때문에 나는 바로 되물었다. 뭐라고? 야오이 씨가 사고를 당한 게 월요일이었지. 그리고 요시다 씨 말로는 야오이 씨는 스낵바를 쉬는 월요일에는 그 곤도라는 남자를 만났다고 했어. 야오이 씨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면 곤도는 그때 야오이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거야. 빚쟁이에게 쫓기는 형편이었으니까 아마도 야오이 씨의 자택에서, 안 그래? 라는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다. 사람의 선의를 믿고 사는 그녀에게는 가혹한 상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 나는 꿋꿋하게 귀를 기울였다. 애당초 곤도가 야오이 씨를 때리게 된 것은 회사가 도산하고 빚을 졌기 때문이야. 야오이 씨도 돈에 궁한 형편인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돈을 빼앗아야 할 정도로 곤도도 쫓기고 있었어. 그럴 때 야오이 씨가 낳은 갓난아이를 곤도가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신의 아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돈이 드는 아이를 낳다니 하며 화를 내지 않았을까? 아마도 곤도는 아이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던 적이 있을 거야. 나도 모르게 소리까지 내며 침을 삼키고 있었다. 요시다의 말로는 폭력을 당하며 돈까지 빼앗기고 있었지만 가시와바라 야오이는 곤도에게 빠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 남자 사이에서 얻은 아이라면 가시와바라 야오이는 부친인 곤도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곤도는 아이를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고 한다. 매주 월요일에 만났다면 예를 들어 출산 후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더라도 좀 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답은 명백하다. 처음 아버지와 자식을 대면시킨 그날에 2번 다시 만나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만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인간의 악의를 드러내는 데에 장기가 있는 렌이었기 때문에 바로 생각이 미친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나온 결론을 말했다. 그럼 가시와바라 야오이는 월요일, 곤도가 자택에 오는 사이에만 아이를 다른 장소로 피난시켜 놓았다. 그러고 보니 가시와바라 야오이를 친 운전사는 그녀가 급히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아이를 빨리 데려올 생각에 그녀는 정신없이 무단횡단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가시와바라 야오이는 도대체 어디에 아이를 타가소 같은 제대로 된 기관에 맡겼다면 현재까지 신고가 없는 게 이상해. 그리고 굳이 내게 와서 매달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실외라는 것도 말이 안 돼. 사고 당일은 비가 왔으니까. 사고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그것만은 확실한데. 야오이 씨가 자택 외에 다른 방을 빌렸을 가능성은? 렌이 말하자마자 란이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유류품 중에 그 방의 열쇠가 있었어야지. 차에 치였을 때 열쇠가 어딘가로 날아간 거 아닐까? 운전사가 도망친 것도 아니니까 경찰도 그리 열심히 유류품을 찾진 않았을 거야. 아니, 야오이 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보면 자택과 다른 방을 빌린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워.
나는 란의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열쇠는 좋은 차관점인 것 같아. 일시적이긴 해도 아이를 놓고 가는데 그곳은 꼭 잠가야 했을 거야. 학대에서 아이를 지키려고 할 정도로 애정을 가진 아이를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두진 않았을 거야. 그렇긴 해요. 갓난아이는 보통 울잖아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있다면 우는 목소리를 따라 아기를 찾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법한데요. 열쇠가 달린 장소가 아니라면 아이를 발견하고 소동이 났을 겁니다. 란도 내 생각에 동의를 표했다. 그렇다면 가시와바라 야우이는 왜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사고로 분실했다는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지만 보다 납득할 만한 답을 찾아내야 하는데. 열쇠가 필요 없이 본인만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잠그는 방법은? 그런 게 있을까? 아. 반론하려던 순간에 렌에게 반짝이는 뭔가가 온 것 같다. 다이얼식 자물쇠는 어때? 있잖아. 자전거 체인을 잠글 때도 자주 쓰잖아. 숫자만 기억해 두면 열쇠를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지. 그 자물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가시와바라 야우이의 경야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버지와 얘기하면서 봤던 광경을 떠올린다. 사고 현장 바로 옆 야스오카시네 집 정원 창고에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새것인 자물쇠가 걸려있는 걸 봤어.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집이라 갓난아이를 숨기기에 적당할 거야. 그러나 렌은 냉정하게 되물었다. 그 자물쇠, 다이얼식이었어? 거기까지는. 게다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폐가나 창고는 이 마을에 잔뜩 있어. 여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나는 자신감을 잃었지만 란이 함께 일어나 주었다. 사고 현장에서 가깝다고 했죠? 그렇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소를 찾는 것은 먼저 그 창고를 본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는 소리네. 좋았어. 이카이 형, 어서 차를 꺼내와. 렌도 일어난다. 이미 밤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집에 있으라고 설득할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쌍둥이의 예리한 두뇌가 지금 당장은 무엇보다 절실했다. 손님방을 뛰어나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미즈키가 거품을 물고 복도를 달려온다. 막 씻고 나왔는지 젖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다. 잠깐만. 이런 시간에 어딜 가? 미안하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어.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야. 나는 빠르게 말한다. 그러자 미즈키는 놀라면서도 두 주먹을 꼭 쥐었다. 오케이. 주지 스님에게는 내가 잘 말할게. 고마워. 부탁할게. 그로부터 나와 렌까지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와 정원에 주차해둔 내 소형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거는 소리가 봄밤의 정적을 깨고 으르렁거렸다. 교통량이 적은 현도를 쏜살같이 달려 야스오카시 집에 15분 만에 도착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려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사죄한 다음 문을 통해 정원으로 들어간다. 봐, 역시 다이얼식이야. 가장 빨리 창고 앞에 도착한 렌이 문에 걸린 자물쇠를 가리켰다. 그것은 보기에 특별히 튼튼해 보이지도 않아 싸구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전문적인 공구 없이 부술 수 있을 만큼 한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119를 부르면 되는데 조용한 밤에 울리는 것은 우리들 소리뿐이었다. 이거 네 줄이나 맞춰야 해. 제대로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렌이 한숨을 쉬었기 때문에 나도 문 앞에서 몸을 구부려 자물쇠를 만져본다. 각행이 0에서부터 9까지 있는 타입이라 0000에서 9999까지 조합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본체에 붙어있는 스티커에는 임의의 숫자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1초에 2가지 조합을 한다고 해도 5000초. 1시간 반 정도는 걸린다는 계산이야. 그러나 죽어라고 하는 수밖에. 그때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다. 제게 맡겨주세요. 란이 험악한 표정을 짓고 서 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어쨌든 나는 얌전히 내가 있던 장소를 그녀에게 양보했다. 담담하게 란이 자물쇠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와 렌은 그 모습을 군침을 삼키며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2분이 지났을까? 열렸습니다. 자물쇠가 찰카닥 소리를 내며 열렸던 것이다. 그저 아연에 있는 나와 렌을 제치고 란은 재빨리 문 앞에서 떨어진다. 훔쳐본 자물쇠의 번호는 022로에 맞춰져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열 수 있었을까? 적어도 0000에서 순서대로 시험해본 것은 아니었다. 란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태평하게 있을 상황이 아니다. 나는 창고 문에 손을 댄다. 목재문이라 뻑뻑했지만 양손을 대고 힘껏 밀었더니 끽 소리를 내며 조금씩 열렸다. 창고에 뛰어들어 지참한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췄더니 찰나 내 뇌리에 14년 전의 아침이 번뜩였다. 상쾌한 아침 공기. 도연사 본당 툇마루에 버려져 있던 빨간색 담요. 상자를 발견하고 떠올렸던 망상들. 조심스럽게 담요를 젖히는 내 손. 그 안에서 나온 구슬 같았던 쌍둥이 아기. 창고의 안쪽 받침대에 놓인 담요를 손전등 빛이 동그랗게 잡고 있다. 호수의 달랑 혼자 핀 연꽃처럼 그것은 선명하게 보였다. 두 사람은 여기에 있어. 내가 상황을 보고 올 테니까. 뛰어들려는 란을 제지하고 내가 말했다. 최악의 사태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랬을 때 쌍둥이가 받을 마음의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었다. 쌍둥이를 창고 입구에 두고 일부러 등으로 그들의 시선을 차단하면서 담요 쪽으로 다가간다. 설마 이런 일을 인생에서 2번이나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 불빛을 담요에 쌓여 누워있는 그것으로 향했다. 아주 작은 아이가 거기에 있었다. 나는 쌍둥이를 돌아본다. 그리고 또렷하게 고한다. 아직 숨이 있어. 빨리 구급차를 불러. 그 후 가시와바라 야우이의 아이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보내졌고 우리들도 차를 타고 뒤를 따랐다. 아이는 쇠약해져 한동안은 예단할 수 없을 만큼 위험했지만 일단 생명은 구했다고 의사가 전해주자라는 안도한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로부터 우리는 경찰의 사정 청취를 받고 아침이 되어서야 드디어 해방되었다. 돌아오는 길, 차 운전석으로 파고드는 아침 햇살이 눈에 깃들어 문득 룸미러로 뒷자리를 보자 쌍둥이는 피곤한 머리를 쉬게 하려는 듯 서로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8. 20일은 금요일이라 렌과 란은 쉬지도 못하고 학교에 갔다. 거의 잠을 못 잤으니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21일은 휴일이니까 하며 힘을 내고 나갔다. 21일은 춘분날로 희간의 정중앙이다. 도연사에서도 신도들을 모아놓고 법요를 열 예정이다. 그 법요 준비를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다. 내가 방에서 법요 때 쓸 공양탑을 만들고 있는데 입구의 장지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이카이 형, 들어가도 돼? 렌이었다.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장지문이 천천히 열린다. 잠이 안 와? 내가 묻자 잠옷 차림의 렌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대로 빈 다다미에 앉아서도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있다. 렌이 이렇게 내 방을 찾는 일은 드물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도 알겠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감이 왔다. 얘기를 하기 위해 나는 렌과 마주 앉아 입을 열었다. 어제는 활약이 대단했어. 렌과 란이 없었다면 그 아기는 아마도 살지 못했을 거야. 그러자 렌은 고개를 젓는다. 겸손의 의미일 것이다. 그는 드디어 내 방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입을 뗐다. 그 갓난아기, 어떻게 될까? 글쎄다. 가시와바라 야우이의 아들은 구출되었지만 그 처우의 향방은 알 수 없다. 아버지로 여겨지는 곤도는 인지하지 않으므로 친권 등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빚쟁이에게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할 위험성이 있는 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곤도 자신을 포함해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시와바라 야우이의 고모에 해당하는 여성은 장례 후에도 아직 일본에 남아있어서 경찰의 연락을 바로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쪽도 아이를 데려가는 데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사실상 그녀에게 가시와바라 야우이는 남과 마찬가지고 이에 더해 외국 즉 한국에 데려가는 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박정하다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다. 예를 들어 친했던 친족의 아이였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라는 말을 듣고 그래, 그러자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셨고 그 아이에게 좋은 길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내 말에 렌은 그러게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했다. 이카이 형은 나와 란의 어머니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 잘못된 답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렌은 이 이야기를 하러 내게 온 것이다. 어떨까? 아무리 꿈에 나온다고 해도 꿈은 꿈이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그 꿈이, 이카이 형이 꾼 꿈이 아기의 생명을 구했어. 렌이 나를 쳐다보는 눈동자에 나는 움직일 수가 없다. 형의 꿈에 나왔던 여자는 실제로 죽었고 그 사람이 꿈에서 얘기한 대로 구해야만 했던 갓난아기가 이 세상에 존재했어. 꿈이라고는 해도 전부 현실이었어. 그렇다면 나와 란의 꿈에 나타난 그 사람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 모르겠어. 단언할 수 없어.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명확한 답이 나오진 않아. 내 설득에 렌은 어느 정도 침착함을 되찾은 것 같았다. 마침내 풀린 실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힘없는 수레가 그의 입에서 툭 나왔다. 나는 말이야, 이제까지 쭉 어머니를 미워했어. 사람의 행동을 악의로 해석하는 렌에게 그런 감정이 마음의 바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와 란을 낳고 그냥 버려버리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 도연사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지금 생활에 불만도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 자연스러운 일이야. 내가 말했다. 렌이 품고 있는 그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렌은 그런 내 말을 받아 하지만 말이야 하고 이어갔다. 형이 야우이 씨를 우리 친모라고 착각했을 때 말했잖아. 어머니는 애 끊는 심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는 키울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야 했을 거야. 애 끊는 심정으로 버렸을지도 몰라. 나는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사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상해봤어. 실은 어머니가 나와 렌을 스스로 키울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스스로는 키울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편이, 따뜻한 절 사람들에게 맡기는 편이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틀림없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 렌의 뺨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철이 들었을 무렵부터 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운 일이 결단코 없다. 그런 렌이 지금 울고 있다. 형, 나는 나를 버린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어. 행복해져. 혹시 언제 어디선가 나를 버린 부모와 재회하면 버려줘서 고마워, 아니면 당신에게 키워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 라고 얼굴을 맞대고 실실 웃어줄 생각이었어. 그런 나쁜 감정을 품고 지냈기에 누군가가 내 출생을 가지고 놀려도, 피가 섞인 부모가 없는 쓸쓸함을 느껴도 큰 상처를 받지 않고 내 감정을 잘 대면해왔어. 그런데 이젠 잘 모르겠어. 렌은 그렇게 토로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우리의 행복을 빌며 나와 란을 버렸을까? 만약 그랬다면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어. 이제까지 잘 대처했던 감정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 작년 가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때는 란이 예전에 가졌던 고통스러운 감정을 얘기해 주었다. 아무리 가족이 신경을 쓴데도 버려진 아이라는 강요된 처지에서 그녀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살 수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낙담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렌 역시 자신이 품고 있었던 감정을 이제 와서 고백하고 있다. 아버지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쌍둥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줄 생각이었다. 그것은 쌍둥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맹목적으로 부정하거나 무시해선 안 된다. 그 대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 역시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만 한다. 그 후에야 쌍둥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두고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잠시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렌을 쳐다봤다. 그러자 얘기해주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괜찮지 않을까? 미워해도. 렌이 고개를 쳐든다. 왜? 어머니는 내 행복을 빌었을지도 모르는데? 둘을 버린 사람의 마음은 확인할 수 없어. 이를테면 어머니가 살아있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해도 그 사람이 본심을 말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두 사람을 생각해 절에 맡겼을지도 모르고 그냥 귀찮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 둘 다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그 편이 렌이 살기 편하다면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미워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무엇보다 나는 렌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어머니가 두 사람의 행복을 빌며 우리 절에 맡겼다면 렌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어머니가 바라는 바일 거야. 그럼으로써 렌이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면 말이야. 그것이 누군가의 행복을 바란다는 거야. 조금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엉엉 울고 있다. 주위의 어른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총명한 두뇌를 가졌고 평소에는 시니컬을 넘어서 비뚤어진 면이 있었던 렌, 그러나 그도 아직은 중학교 2학년인 것이다. 아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동안 그는 이토록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 우리 도연사 사람들은 있는 힘껏 애정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는 친어머니를 미워한다는 결코 평온하다고 할 수 없는 감정과 공존하면서 오늘까지 필사적으로 걸어왔다. 두 사람이 우리 절에 와 주어서 매일 즐거웠다고 했지? 내가 말하자 렌은 벌개진 눈으로 나를 본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나는 두 사람과 함께 지낸 시간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웠어. 최근 1년을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야.
정말 불가사의하고 다양한 만남이 있었고 두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줄 때마다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어. 망설임, 당황, 고민할 때 내 옆에는 늘 쌍둥이가 있었고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을 시사해 주었다. 둘을 본당 툇마루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아직 둘의 나이와 그리 차이가 없었어. 승려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하면서도 아주 미숙한 소년이었지. 그러므로 때때로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 두 사람은 부처님이 내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보내준 소중한 생명일지 모른다고. 그래서 수없이 얘기하는 거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로 그 말을 전했다. 도연사에 와주어서 정말 고마워. 가족이 되어주어서 정말 고마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그래서 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어.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현재 상태를 긍정하는 것밖에 없다. 고마워. 우리를 발견해줘서 고마워. 가족으로 삼아주어서 고마워. 렌은 계속 울었지만 피곤했는지 아니면 안심했는지 그 울음소리는 점차 잠자는 소리로 바뀌었다. 그대로 다다미에 누운 그가 깨지 않도록 담요를 덮어주고 나는 방의 조명을 껐다. 9.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꿨다. 빨간색 하늘, 금색 구름. 눈앞에 큰 강이 흐르고 건너편에 여성의 가시와바라 야오이의 모습이 보인다. 상당히 마음이 놓인 것 같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서 감사 인사를 하러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녀가 깊이 허리를 숙이며 어떤 말을 읊조렸다. 그 목소리가 큰 강을 건너 내게 도달했다. 그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그녀가 말했다. 귀를 의심했다. 그녀 아들의 생명을 구했다. 잘못 구했을 리가 없다.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평온한 표정을 보고 짐작이 갔다.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꿈에서 깼을 때 내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한 발 앞서 저 세상에 도착한 그녀가 한 말이라면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일 것이다. 10. 데려올 생각입니다. 새날이와 춘분, 희간의 가운데 날 아침.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 란과 렌, 그리고 미즈키 앞에서 선언했다. 데려오다니. 뭘? 놀란 미즈키에게 나는 확고하게 고한다. 가시와바라 예우이의 아이여.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수양부모가 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할까 싶어서요. 그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꿈속에서밖에 들을 수 없었던 가시와바라 야우이의 목소리가 되살아난다. 그녀는 어젯밤 꿈에서 다시 내게 아들을 맡긴 것이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나 혼자 결정한 일이다. 아버지와 미즈키, 거기에다 렌까지 아연에 있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짝 하고 박수를 치며 찬성을 표했다. 멋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한 번 우리를 데려오셨으니 설마 두 번은 안 된다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자, 잠깐. 아버지는 당황해 이마에 분출된 땀을 손끝으로 닦아낸다. 14년 전에 너그들을 데려온 것은 완전히 내 독단이었어야. 고거이 너그들이 태어난 날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었음께 이것은 부처님이 우리한테 준 생명이라 생각했지. 아니었으면 누구도 데려올 생각은 없었을 것이구만. 막 태어난 아기가 담요 속에서 발견되었을 때 한쪽 아이가 입고 있던 옷에서 어머니가 쓴 메모가 끼어 있었다.
거기에는 쌍둥이의 생일이 4월 8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4월 8일이라고 하면 석가탄신일이다. 물론 이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게다가 쌍둥이를 데려오던 때는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큰 누나가 시집을 가서 도연사 전체가 어딘지 모르게 적막함에 휩싸여 있을 때였다. 따라서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아버지가 난색을 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아까의 선언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일 것이고, 그러므로 반대에 부딪혔을 때 설득을 다하기로 이미 결심한 바 있다. 어머, 그런 거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란이 내민 구조의 손길은 뜻밖의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생일은 2월 15일입니다. 어떻게 생일을 알아? 나는 방석에서 펄쩍 뛰었다. 우리 쌍둥이와 달리 가시와라 야우이의 아들 주변에는 편지 같은 게 없었다. 애당초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 그 아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사정으로 생일이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란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란은 사뭇 당연한 거 아니냐는 태도로 이렇게 답했다. 자물쇠요. 야우이 씨가 설정해둔 숫자는 022였잖아요. 그러고 보니 야스오카 씨 댁에서 라는 창고에 걸린 자물쇠를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빨리 열었다. 숫자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타입의 자물쇠였다는 것은 나 역시 내 눈으로 확인했다. 그럼 그 숫자가 아기의 생일이라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렇게 쉽게 자물쇠를 열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의 내 자리 숫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생일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아기는 생후 1개월이었다고 하니까 저는 우선 아기가 태어났을 것 같은 2월부터 시험해봤던 겁니다. 물론 야우이 씨 본인의 생일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야우이 별표씨라고 불리는 것만 봐도 3월에 태어나셨겠죠? 2월을 해서 안 되면 다음에는 3월을 하려고 했습니다. 별표 야우이는 음력 3월에서 딴 이름. 이치에 맞는다는 설명에 나는 그저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얘기를 듣고 보면 둔한 나도 생각할 법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절박한 순간에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라는 14살이라는 나이에 그것을 해낸 것이다. 아기의 생일이 2월 15일이란 거는 알겠는데 그날이 무슨 특별한 날이야? 머리를 갸웃거리는 미즈키에게 한숨을 쉬면서 대답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2월 14일은 석가모니가 입적하신 날이제. 어머, 하고 미즈키는 머리를 흔든다. 우리 절에서는 이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열반회라고 하는 법요를 여는 절도 많아 4월 8일과 마찬가지로 불교도에게는 중요한 날이다. 어머니가 사후에 이카이의 꿈에 나타나 호소할 정도로 영력이 강한 분이었다면 아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르제. 그런디다 생일이 석가모니 입적일이니 그 아이는 어쩌면 석가모니의 환생일지 모르겠다야. 그런 아이를 저리 버릴 순 없제. 어쩔 수 없이야. 너그들이 가족이 되어줘야겠구먼. 아버지의 이 발언에 란의 표정이 밝아졌다. 마지막으로 확인의 의미를 담아 미즈키를 바라본다. 물론 모두가 협력해 키우겠지만 가사 부담이 늘어날 테고 가장 고생하는 사람은 미즈키일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나는 괜찮아. 나 애기 무지 좋아해요. 언젠가 내 애를 키우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 그녀가 엄지를 척 올리는 것을 보고 나는 안도했다. 란이 한창 들뜬 목소리를 낸다. 결정된 거네요. 그럼 가시와바라 야우이의 유골도 우리 절로 모시지요. 아기가 자랐을 때 어머니 묘가 있는 것은 중요하니까.
내가 말했을 때였다. 그때까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우리들의 대화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던 렌이 갑작스럽게 웃어버렸다. 렌, 왜 그래? 나는 물으면서 돌연 실수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렌에게 어제 버려진 아이로 살아가는 괴로움을 겨우 들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대화도 내게 아기를 데려와야겠다고 결단하게 한 요인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제일 먼저 렌에게 그 의사를 전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아이는 버려진 아이는 아니지만 렌과 입장이 비슷하다. 그만큼 가볍게 결단해서는 안 되는 안건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렌은 잘 알고 있다. 어제 그런 대화를 한 이상 나는 이것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렌에게 알렸어야만 했다. 형을 보고 있자니 그 말이 생각나서 그 속담이 튀어나오겠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의외의 말이 귀에 들어왔다. 불천인 신천인이라고 했나?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설마 그 말을 렌의 입으로 들을 줄이야? 렌. 으아. 잠깐. 이거 나. 느닷없이 란이 렌을 덥석 안았고 렌은 허둥지둥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 셋은 크게 웃고 있다. 그렇구나. 렌도 역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변하고 있구나. 오늘 아침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나는 지독하게 긴장했다. 내 생각에 찬성해줄까? 우리들이 새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불안 같은 건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문제없다. 우리는 오합지졸이 아닌 멋진 가족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원을 더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더욱 즐거운 매일을 보낼 것이다. 그건 그렇고 날씨 좋아 보네. 식사를 마친 아버지가 일어나 거실 큰 창을 열었다.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는 태양의 냄새를 가득 담고 있다. 오늘은 따뜻할 것 같구먼. 더위도 추위도 희간까지제. 오늘이 가장 바쁜 날인데 아버지는 일찌감치 희간을 끝낸 것처럼 말한다. 란과 렌이 끌려가듯 아버지 옆에 자리를 잡는다. 이제 하루, 다음 주에 학교에 가면 우리들도 봄 방학이야. 중학교 2학년도 이제 끝이네. 그래? 하며 미즈키가 란의 뒤에 서면서 감개무량해한다. 내가 도연사에 온 지도 1년이 되어가네. 세월 빠르다. 나란히 선 가족의 등을 보면서 나는 문득 생각한다. 별일 없이 하루가 태평하게 지나가도 확실히 시간은 흐르고 아버지인 신카이는 나이를 먹고 아이였던 란과 렌도 듬직하게 성장했다. 미즈키도 도연사의 일원으로 날마다 든든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나 역시 틀림없이 내가 모르는 사이 세월의 흐름을 축적시키고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성장하고 어떤 면에서는 쇠약해지면서 구보야마 이카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언젠가 저 세상에 도착한다.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길을 불도에서는 수행이라고 한다. 그때까지는 부디 자신의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자, 오늘은 하루 종일 법요야. 그게 끝나면 가족을 맞으러 갈 준비도 해야 하고. 나도 렌의 양 어깨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도연사의 뜰에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뜬다. 지상에서 반짝이는 화창한 봄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